여기가 어디냐? 초겨울 지리산으로 오르는 굽이길이었습니다. 뒷좌석의 노인이 흐릿한 눈으로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아들 도연은 한숨을 삼키며 운전대를 쥐었습니다. 산이에요, 엄마. 조수석의 며느리 서영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가 산중턱 암자 앞에 멈춰섰습니다. 도연은 트렁크에서 짐가방 하나를 꺼내 땅에 내려놓았어요. 스님,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는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시동이 걸리고 차는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후미등이 완전히 사라지자 흐릿하게 풀려있던 노인의 눈에 서서히 초점이 돌아왔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리산으로 오르는 산길은 굽이가 참 많았습니다. 도연의 낡은 승용차가 그 굽이를 하나씩 넘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잎을 다 떨군 능선이 초겨울의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골짜기마다 첫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차 안에는 창밖 풍경을 볼 마음 같은 건 없었죠. 뒷좌석에 앉은 김복수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흐릿하게 풀려 있었어요. 무언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복순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앞만 본 채 짧게 대답했어요. 산이에요, 엄마. 얼마 지나지 않아 복순이 또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같은 물음이 세 번째 되풀이되자 도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수석의 서영은 내내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백미러로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칠 것 같으면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몸짓 하나에도 이 며느리가 이 순간을 얼마나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지가 다 담겨 있었죠. 차가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복순의 품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미끄러졌어요.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색이 다 바래고 귀퉁이가 다른 천조각이었죠. 복순은 그것을 얼른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에 남은 마지막 재산이라도 되는 듯이 말이에요. 도연이 백미러로 그 모습을 흘끗 보았지만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도연은 몰랐습니다. 저 낡은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안의 물건이 앞으로 어떤 일을 불러올지도요. 산길을 오르는 동안 도연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저녁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밥상에서 복수는 국그릇을 엎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상 위로 번졌어요. 서영은 행주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유, 정말 이 정신에 무슨, 저러다 불이라도 내겠어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사람이 아니라 짐짝처럼 여기는 말투였습니다. 멀쩡한 정신도 아닌데 요양원에 보내든가 해야지. 나원,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도연은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엄마 모실 때를 한번 알아볼까? 그 말을 할 때 도연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도 편한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그 편치 않은 마음보다 하루하루가 버겁다는 마음이 조금 더 컸을 뿐이었죠. 도연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장인 박종팔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쩐지 때를 맞춘 듯한 전화였습니다. 자네, 어머니 요양원 보내려거든. 다시 생각해보게. 그거 부담이 장난 아닐 걸세. 다달이 나가는 돈도 그렇고 이래저래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야. 박종팔의 목소리는 사위를 위하는 듯 다정했어요. 그러고는 슬며시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가 아는 데가 하나 있네. 지리산 깊은데 암자가 하나 있는데
스님 혼자 조용히 사시는 곳이야. 요양원보다 훨씬 싸면서도 공기 좋고 조용하고 어르신한테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낫지.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편히 쉬시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나? 도연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부담은 덜면서 불효라는 죄책감도 얹지 않아도 되는 그럴듯한 길처럼 들렸으니까요. 장인의 말은 늘 그렇게 그럴듯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서영도 얼른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요양원은 남들 보기도 그렇잖아. 산속절이라니 얼마나 좋아. 어머니한테도 그게 낫지. 그렇게 세 사람의 뜻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연 하나가 두 사람의 뜻에 떠밀린 것이었죠. 하지만 도연은 몰랐어요. 이 그럴듯한 권유 뒤에 장인의 다른 속셈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복순의 얼굴을 한번 보셨어야 합니다. 복순은 흐릿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 흐린 눈과 달리 복순의 귀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열려 있었어요. 며느리가 뱉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요. 차가 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정신을 차리고 운전대를 고쳐 잡았어요. 또 다른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이었죠. 새벽 어스름 속에서 어머니가 좌판에 앉아 나무를 묻히던 모습이었습니다.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콩나물을 묻히고 시금치를 버무리던 그 손. 어린 도연은 그 옆에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잠들곤 했습니다. 반찬 냄새가 배어든 어머니의 앞치마가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이불이었어요. 그 냄새를 언제부터 부끄러워하게 되었을까요? 도연은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죠. 이윽고 차가 멈춰섰습니다. 산 중턱의 작은 암자 앞이었어요. 낡은 절 마당에는 이미 한 사람이 나와 서 있었습니다. 해담 스님이었죠. 나이가 60은 넘어 보이는 스님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이미 전화로 이야기가 다 끝난 뒤라는 것을요. 도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어머니의 짐가방을 꺼냈어요. 가방은 하나뿐이었습니다. 70평생을 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짐이었죠. 도연은 그 가방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그 가방을 내려다보았어요. 스님,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스님에게 고개를 한번 숙였어요. 서영은 끝내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를 한번 흘끗 볼 뿐이었죠. 그러고는 다시 전화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아쉬움도 없었어요. 얼른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복순이 아들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려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도연은 그 눈길을 피했습니다. 서둘러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뒤로 돌았어요. 복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붉은 후미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윽고 차는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사라진 그 자리를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산에서 불어온 바람이 낡은 옷깃을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복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버려진 노인의 뒷모습, 누가 보아도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해담 스님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낮은 목소리로 권했어요. 하지만 복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텅 빈 산길만 응시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산길에 아무도 남지 않은 그 순간 복순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게 풀려있던 눈에 서서히 초점이 돌아왔어요.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또렷한 무언가를 오래 벼려온 사람의 눈이었죠. 복수는 품 안의 보자기를 다시 고쳐 안았습니다. 마른 손이 그 낡은 천을 꾹 눌렀어요. 그 손끝에는 세월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속에는 아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삶이 숨어 있었죠. 복수는 사라진 산길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산속의 밤은 도시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해가 능선 너머로 넘어가자 암자는 금세 어둠에 잠겼어요. 복수는 스님이 내어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좁고 썰렁했습니다. 흙벽에서는 찬 기운이 배어 나왔어요. 복수는 무릎 위에 보자기를 올려둔 채 창밖의 검은 산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낮에는 흐릿하던 눈이었죠. 그러나 지금 그 눈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습니다. 복수는 보자기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른 손으로 그 위를 가만히 쓸어내릴 뿐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듯이 말이죠. 이 낡은 천 조각 하나가 복순에게는 지나온 세월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산속에 버려진 이 노인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순의 삶은 40여 년 전 그 겨울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복순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병이 깊었지만 손 쓸 돈이 없었어요. 남편이 눈을 감던 날 복순의 등에는 갓 3살배기 아들이 엎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도연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과 어린 자식뿐이었어요. 복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조차 사치였으니까요. 그 다음날 새벽 복수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등에는 여전히 아들을 업고 있었죠. 손에는 나물 한 소쿠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재래시장 한 구석에 첫 좌판을 깔았어요. 그것이 40년 세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언손으로 나무를 묻혔습니다. 콩나물을 다듬고 시금치를 데치고 물을 채 썰었어요. 손끝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겨울이면 그 갈라진 틈으로 피가 배어 나왔죠.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의 숨소리가 이 여자가 세상을 버티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세월은 그런 복순을 조금씩 일으켜 세웠습니다. 좌파는 어느새 단골을 만들었어요. 복순의 반찬 맛을 본 식당 주인들이 하나둘 반찬을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좌판이 납품이 되었죠. 납품은 다시 학교 급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급식은 전국을 도는 큰 유통으로 뻗어나갔어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나물 한 소쿠리로 시작한 살림은 이제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식품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회사의 주인이었습니다. 반찬 파는 노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큰 사업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복수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운영했어요. 아들 앞에서는 철저히 반찬 파는 노인으로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2천억을 가진 사람이 굳이 낡은 좌판에 앉아 나무를 묻혔을까요? 그 답은 시장 바닥에 있었습니다. 복수는 시장에서 40년을 보내며 참 많은 것을 보았어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집은 부모가 돈을 좀 모았다는 소문이 돌자 자식들이 서로 멱살을 잡았어요. 어느 집은 형제가 유산 앞에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죠.
복수는 그때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돈맛을 알면 사람이 썩는다. 내 새끼만은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 그것이 복순이 평생 정체를 숨긴 이유였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지독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복순의 기억은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몇 해 전 도연이 박서영을 데려온 날이었어요. 서영의 아버지 박종팔도 인사를 왔습니다. 복순은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종팔은 웃는 낯으로 방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눈이 이상했습니다. 사돈될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 눈은 방 안의 살림을 훑고 있었습니다. 장롱은 얼마짜리인지, 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재는 눈이었죠. 40년을 시장에서 사람 눈만 읽으며 살아온 복순이었습니다. 그런 눈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어요. 복순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종이 울렸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복순은 그날 결혼을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고 그 말을 삼켰어요. 도연이 서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환했으니까요. 자식의 그 환한 얼굴을 어미가 어떻게 꺾을 수 있었겠어요. 복수는 반대를 삼키는 대신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정체를 더 깊이 숨기기로 한 거예요. 저 눈이 노리는 것이 재산이라면 아예 재산이 없는 노인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복순이 스스로 선택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기억에서 빠져나오니 창밖은 어느새 희끄물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밤을 꼬박 새운 것이었죠.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었어요. 감금이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복수는 원망 한마디 없이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부엌으로 가 아침밥을 안쳤어요. 이 노인에게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부엌 한쪽에서 해담 스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 노인이 낯설었어요. 갇혀 있으면서도 화를 내지 않는 것도 이상했고 밥을 지어 자기 앞에 내미는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스님의 눈길을 끈 것은 저 노인이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는 낡은 보자기였어요. 그 안에 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스며들 무렵이었죠. 스님은 밥상을 물리고 방으로 돌아가려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문 틈으로 복순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복순은 그 보자기를 풀어 안에 든 무언가를 조심스레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떠난 그리운 이의 얼굴을 쓰다듬듯이 말이에요. 스님의 가슴 한구석이 까닭없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뒷모습을 어디선가 본 것만 같았거든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암자의 낡은 유선 전화가 울렸어요. 해담 스님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도연이었죠. 스님은 짧게 대답만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도연이 다짐을 두는 대목에서 스님의 얼굴이 조금 굳었어요. 어머니 전화는 절대 못하게 해주세요. 밖에도 못 나가시게 하시고요. 누가 찾아와도 그냥 돌려보내주십시오. 수행 중이시라고 하면 됩니다. 스님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러분, 스님은 왜 이런 부탁을 받아들였을까요? 그 사연을 잠깐 들려드릴게요. 해담 스님이 지키는 이 암자에는 남모를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의 아이들 며칠 스님이 거두어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가 일나가 저녁까지 홀로 남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개 중에는 끼니를 거르기 일수인 아이도 있었죠. 스님은 그 아이들을 절로 불러 밥을 먹이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방과 후 공부방이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암자 살림이라는 게 뻔했습니다.
시주는 갈수록 줄었어요. 쌀독은 자주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겨울이 코앞인데 당장 아이들 먹일 밥값조차 막막했죠.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들을 돌려보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 스님에게 도연이 내민 돈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노인 한 분만 조용히 모시면 되는 조건이었어요. 스님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이건 도리가 아니다 싶으면서도 굶게 될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만 눈에 밟혔으니까요. 결국 스님은 그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이들을 먹이려는 것이다. 나쁜 일이 아니다. 그게 그날 밤 스님이 자신에게 건넨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스님의 마음은 자꾸만 불편해졌어요. 복수는 갇힌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원망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겠습니다. 저녁이면 공부방 아이들 밥까지 손수 챙겼어요. 언손을 불어가며 나무를 묻히고 국을 끓여 아이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밥을 먹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스님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눈을 슬쩍 피했습니다. 갇혀있는 사람 앞에서 감시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밥은 꼬박꼬박 차려드렸지만 복순의 눈은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스님이 방문을 나서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고리에 낡은 승복 한 벌이 걸려 있었어요. 며칠 전 소매가 다 해져 벗어둔 옷이었죠. 그런데 그 해진 소매가 곱게 기워져 있었습니다. 바느질 솜씨는 서툴렀어요. 그래도 한 땀 한 땀 정성이 배어 있었습니다. 복순이 밤새 기운 것이었죠. 스님은 그 옷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은 이 노인을 가두고 있는데 이 노인은 자신의 해진 옷을 기워 걸어두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제 손으로 아이들 밥까지 지어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먹이려고 받은 돈이었는데 정작 그 밥을 짓는 사람을 자신이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스님은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같은 시각 산 아래 도연의 집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빈방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텅 빈 방을 보자 도연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느려졌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걱거렸습니다. 잘한 일일까? 그런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뭐해요? 청소하게 그 방 문 좀 닫아요. 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은 어머니의 방을 힐끗 보더니 이내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렸어요. 홀가분하지 않으냐는 투였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영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정아버지 박종팔이었죠. 박종팔은 사위를 다독이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요양원보다 훨씬 잘한 결정이라고 공기 좋은 산에서 편히 지내실 거라고요. 도연은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장인의 말은 늘 그럴듯했으니까요. 그런데 전화를 끊기 전 박종팔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참 서영아. 그 집 어머님 서류 같은 거 슬슬 챙겨봐라. 나중에 다 정리해 드려야 할 거 아니냐. 말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딸에게 무언가를 캐내라는 신호였던 거죠. 전화를 끊은 서영은 곧장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고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된 옷가지와 빛바랜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돈이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서영은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짧은 문장 뒤에 이 며느리의 본심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산속 암자로 돌아가 볼까요? 밤이 되면 복순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 조용히 그 보자기를 푸는 것이었어요. 복순은 그 안에 무언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인기척이 들리면 얼른 다시 천으로 싸매곤 했죠. 세상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물건인 듯 했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그때마다 궁금증이 커졌어요. 저 노인이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스님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복순의 방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순이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 바람에 품에 안고 있던 보자기가 흘러내렸어요. 매듭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풀린 천 사이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미한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물건이었어요. 스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방문 안으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손이 천천히 방 안으로 뻗어갔습니다. 풀린 보자기 위로 은빛 물건 하나가 달빛을 받고 있었어요. 스님의 손끝이 그것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스님의 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니 그것은 낡은 은비녀였어요. 세월의 빛이 바래고 끝이 조금 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물건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세상에 이런 비녀는 단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스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여러분, 이제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비녀에 얽힌 두 사람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예요. 30년 전이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 어귀에 한 청년이 쓰러져 있었어요.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은 백지장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을 흘끗 보고는 그냥 지나쳤어요. 남루한 행색의 떠돌이였으니까요. 그때 한 여인이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반찬 좌판을 하던 젊은 복순이었어요. 복순은 두말 없이 청년을 부축했습니다. 자기 좌판 옆 창고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지어 먹였습니다. 청년은 그 밥을 받아들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이 자신을 처음으로 사람 취급해준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청년은 고아였습니다. 이름도 돌아갈 집도 없었어요. 세상 천지의 혈혈단신, 아무도 없는 몸이었습니다. 복수는 그런 청년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창고 한쪽을 내주고 일을 가르쳤어요. 짐을 나르고 배추를 다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청년은 그 곁에서 조금씩 사람 사는 법을 배워나갔죠.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청년은 제 앞가림을 할 만큼 자랐어요. 이제 이 시장을 떠나 제 갈 길을 갈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청년은 복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은비녀였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드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어요. 사실 그 비녀는 청년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주 어릴 적 청년이 고아원에 맡겨지던 날이었어요. 친어머니가 머리에서 이 비녀를 빼냈습니다. 그러고는 어린 아들의 손에 꼭 쥐어주었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가 세상에 남긴 단 하나의 흔적이었던 거죠. 청년은 굶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이 비녀를 팔면 며칠은 배를 채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청년은 끝내 팔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비녀를 청년은 복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같았던 사람에게 어머니의 마지막을 건넨 것이었어요. 복순은 한사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기어이 그 비녀를 복순의 손에 쥐어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그날 이후 복순은 그 비녀를 소중히 간직해 왔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고 지켜온 인연이었죠. 그리고 그 청년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해담 스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요? 스님의 손이 왜 그렇게 떨렸는지를요. 스님은 눈앞의 노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그 얼굴을 30년 만에 제대로 들여다보았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노인이 자신의 은인이었습니다. 30년 전 굶어 죽어가던 자신을 거두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 은인을 아이들 밥값 몇 푼에 이 산속에 가두고 있었어요. 남을 먹이겠다고 받은 그 돈으로 정작 자신을 먹여 살린 은인을 가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었던 거죠. 스님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죽여 통곡했어요. 그 울음소리에 복순이 눈을 떴습니다. 복순은 몸을 일으켜 무릎 꿇은 스님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어요. 스님이 손에 쥔 비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았죠. 복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해졌어요. 자네였구먼. 그때 그 아이. 복순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원망은 한 톨도 없었어요. 자니가 떠난 이후에 내 자식이 자네 절반만 해도 얼마나 좋을까 했었네만. 스님은 그 말에 더욱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복순은 스님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반찬 파는 노인으로 숨어 살았는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을 이 산속에 끌어다 놓은 것이 대체 누구인지. 스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몇 번이나 주먹을 쥐었습니다. 은인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리고 그 일에 자신도 한몫했다는 죄스러움이었죠. 이야기를 마친 복수는 보자기 안에서 물건 몇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통장 한 권, 그리고 오래된 도장 하나였어요. 겉보기엔 초라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손에 들리자 그 무게가 달라 보였어요. 저 작은 도장 하나가 2천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움직이는 열쇠였으니까요. 복순은 그 도장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러고는 스님을 바라보았어요. 미안하네만 전화 한 통만 쓰세. 스님은 두말 없이 유선 전화를 복순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복순은 통장 안쪽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이윽고 저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래도록 주인의 연락을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복순은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날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창밖으로 새벽빛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산속에 버려졌던 노인의 진짜 싸움이 바로 그 순간 시작되고 있었어요. 복순의 전화 한 통은 조용한 산속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가 산 아래로 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복순의 수행비서였습니다. 오랜 세월 복순의 뜻을 대신 움직여온 사람이었죠. 그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의 지시는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날 선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종팔이라는 사람. 그 사람 사업이 어디에 기대어 서 있는지 먼저 알아보게. 여러분, 복순은 왜 아들 내외가 아니라
박종팔부터 겨눴을까요? 복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요. 딸을 시켜 집안을 캐내고 사위를 부추겨 어미를 산에 버리게 한 자. 그 뿌리를 먼저 잘라내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비서에게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박종팔은 겉으로는 건설업을 하는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라는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았습니다. 재개발 하나에 모든 것을 걸어두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그 재개발 땅이었습니다. 사업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핵심 땅.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다름 아닌 복순의 회사였던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급소가 있었을까요? 복순은 담담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땅 팔지 않겠다고 하게, 동의서를 거두어드리게. 명령이 떨어지자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되던 재개발이 하루아침에 멈춰 섰어요. 박종팔의 사업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종팔은 공사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서류가 좀 늦어지나 보다 했죠. 그런데 현장 책임자가 다가와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박종팔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흔들렸죠. 뭐,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야? 박종팔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지만 그는 그 손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한 둑은 좀처럼 멈추지 않는 법입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보로 잡힌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 정보가 은행으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은행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빌려준 돈을 당장 거두어 드리겠다고 통보해 왔죠. 자금줄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종팔은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어요. 그러나 어제까지 굽실거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래처가 등을 돌렸어요. 하청업체가 발을 뺐습니다. 사방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죠. 박종팔은 그제야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손의 정체는 오리무중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전에 술 사고 밥 사며 다져둔 인맥들이었죠. 그런데 그 문턱들이 하나같이 차가웠습니다. 한때는 형님, 형님하며 따르던 자들이 이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박종팔은 평생을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종팔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딸 서영과 도연의 혼담이 오가던 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박종팔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돈될 집안이라면 그 뿌리까지 캐봐야 직성이 풀리는 위인이었죠. 그래서 상견례를 앞두고 슬며시 복순이 장사하는 시장에 들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보았어요. 그 초라한 반찬 좌판 앞에서 큰 식당 주인들이며 유통업자들이 복순에게 굽신굽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겁니다. 반찬 파는 노인을 대하는 태도치고는 지나치게 깍듯했어요. 사람 보는 눈 하나는 밝은 박종팔이었습니다. 그의 촉이 대번에 발동했죠. 저 노인 겉보기와 다르다. 며칠 뒤엔 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마친 복순의 뒤를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슬쩍 밟아본 날이었어요. 복순은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뒤편의 후미진 골목, 낡은 찻집으로 걸음을 옮겼죠. 그곳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복순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남의 눈을 피하려는 듯 둘의 만남은 짧고 은밀했습니다. 반찬 파는 노인에게 웬 비서란 말인가. 그것도 저렇게 숨어서. 박종팔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감추는 게 있으니 저리 숨는 것이겠죠. 의심은 이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박종팔은 건설업자였어요. 땅과 등기라면 눈 감고도 훤히 꿰는 사람이었죠. 그는 제 나름의 방법으로 사돈될 집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자기 사업과 얽힌 어느 땅의 서류에서 낯익은 이름 석자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김, 복, 순. 처음엔 동명이인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본 그 광경, 찻집에서 본 그 사내가 자꾸만 겹쳐졌어요. 박종팔은 확신했습니다. 저 노인은 반찬이나 파는 노인이 아니다. 무언가 어마어마한 것을 감추고 있다. 그때부터 그의 머릿속에서 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저 집에 심어놓고 천천히 캐내면 된다. 언젠가 저 감춰진 재산이 제 손아귀로 굴러들어 올 거라고 말이죠. 그 계산이 이제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설마 그 노인이가? 아니, 그럴 리가. 박종팔의 머릿속에 오래전 그 시장 골목이 스쳤습니다. 굽신거리던 상인들, 후미진 찻집의 그 사내. 저 노인이 뭔가 감추고 있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까지 심어 놓았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껏해야 돈푼깨나 숨겨둔 노인이려니 했지 제 사업을 통째로 무너뜨릴 만한 거물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박종팔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노리던 먹잇감이 실은 자기를 삼킬 호랑이였다니요. 사람은 자신이 얕본 상대에게 당할 때 가장 뼈아픈 법입니다. 그런데 박종팔은 그 상대를 얕보면서도 한편으론 노리고 있었어요. 그 지독한 욕심이 이제 제 발등을 찍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종팔은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아, 아빠가 지금 사정이 급하다. 그 집에서 뭐라도 좀 꺼내와야겠어. 통장이든 서류든 뭐든 좋으니까 빨리.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평소에 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한편 산속 암자에서는 복순이 비서의 보고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침 공부방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난 뒤였어요. 빈 그릇을 포개던 손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박종팔이 하나둘 무너져 간다는 소식이었어요. 복순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통쾌해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할 뿐이었죠. 한 손엔 아이들이 비운 국그릇이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손과 사람을 먹이는 손이 다르지 않았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스님은 그 담담함이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고요한 얼굴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 걸까? 스님은 감히 헤아릴 수 없었어요. 복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벌한 게 아닐세. 제 손에 굳은 살 한 번 안 박히고 남의 것을 넘본 죗값이지. 거저 얻으려는 마음이 화근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 복순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씁쓸함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 속에서도 한 가지만은 분명했어요. 자식을 노린 자를 결코 용서하지는 않겠다는 어미의 서늘한 다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서영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박종팔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네가 그 집에서
뭐라도 꼭 꺼내와야 한다. 알겠니? 산이의 어미는 이미 모든 판을 읽고 있었고 산 아래의 두 부녀는 아직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 꾸리던 작은 유통업체로 한 통의 공문이 날아들었어요. 거래를 오늘부로 모두 끊겠다는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도연은 처음엔 무슨 착오인 줄 알았어요. 곧장 거래처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살갑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등을 돌렸어요. 물건을 대주던 곳도 물건을 받아가던 곳도 약속이나 한 듯 손을 떼버렸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의 그 사업이라는 게 애초에 제 힘으로 선 것이 아니었다는 걸요. 알게 모르게 어머니 쪽 사람들의 거래와 자금에 얹혀 굴러가던 것이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스르르 빠져나가자 회사는 하루아침에 멈춰섰어요. 그동안 회사에 기대 살아온 도연의 살림도 덩달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낯선 사람이 도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사내였어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복순의 수행비서라 밝혔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수행비서라니, 반찬 파는 노모에게 무슨 비서가 있단 말인가요? 사내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반찬을 파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산 2천억 규모의 식품회사를 가지신 분입니다. 도연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사내가 서류 몇 장을 내밀자 그 웃음이 얼굴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서류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이름, 김복순. 그 석자가 어마어마한 회사의 주인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평생 반찬 냄새 나는 노인으로만 알던 어머니가 실은 2천억을 가진 사람이었다니요.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릴 적 그 낡은 좌판이 언손으로 나무를 묻히던 그 어머니가 눈앞에서 겹쳐졌다 흩어졌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한 가지 조건을 전했습니다. 복순이 직접 내린 조건이었죠. 열흘입니다. 열흘 안에 재래시장에서 두 분이 각자 몸으로 50만 원을 벌어오십시오. 그것이 어머님의 뜻입니다. 사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분 손으로 직접 벌어보시라는 겁니다. 그 돈이 얼마나 무거운지 몸으로 아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연은 사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발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사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지키는 것이 어머니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죠.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도연 부부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빛은 사뭇 달랐습니다. 도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과 믿기지 않는 사실이 뒤엉켜 그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대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걸까? 그 생각뿐이었죠. 반면 서영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이미 아버지의 전화를 받은 뒤였어요. 그 집에서 뭐라도 꺼내 오라던 그 말. 그런데 시어머니가 2천억을 가진 사람이라니. 서영의 머릿속에서는 슬픔이 아니라 다른 셈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련이 서영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보였던 겁니다. 사람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먼저 떠올리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본바탕을 말해주는 법이죠. 이튿날 새벽
두 사람은 재래시장으로 나섰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였어요. 시장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연 부부는 그 낯선 풍경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낯선 부부를 반기지 않았어요. 곱게 자란 티가 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손이 야무지지 못한 사람은 이 바닥에서 짐만 될 뿐이었습니다. 일해 본 적은 있어? 여기가 놀러 오는 데가 아니야. 한 상인이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도연의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 하나가 스쳤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나왔던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다른 가게에 반찬을 대려고 굽신굽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 도연은 그 모습이 그렇게 창피했었죠.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굽신거릴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고갯짓 하나하나가 자신을 먹이고 입히던 밥줄이었다는 것을요. 도연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도연은 겨우 일 하나를 얻었습니다. 새벽에 채소 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어요. 무겁고 고된 일이었지만 도연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영은 힘든 일은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몸을 사리며 쉬운 자리만 찾아다녔어요. 두 사람은 같은 시장에 서 있었지만 이미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도연은 첫 상자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어깨가 짓눌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이 곱아 감각이 없었어요. 도연은 이를 악물고 한 걸음을 뗐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40년을 이 무게를 홀로 지고 걸어온 사람.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어요. 새벽 어스름 속 무거운 상자를 진 도연의 등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쓰러지지 않았어요. 멀리 시장 골목 끝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국솥에서 올라오는 김이었죠. 그 김을 바라보며 도연은 문득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산속의 어머니는 지금 이 아들을 보고 있을까요? 새벽 어스름이 거치기도 전에 도연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짊어졌던 그 무거운 상자를 오늘도 어깨에 올려야 했으니까요. 채소 상자를 나르는 일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매일 새벽 시장으로 나갔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엄바닥을 오갔습니다.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짐을 나른 뒤에는 식당 뒷골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도연은 묵묵히 닦아냈어요. 손이 물에 불어 하얗게 쭈그러들었습니다. 첫날엔 서툰 손놀림에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어요. 주인의 핀잔이 날아들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평생 남에게 굽혀본 적 없던 사람이 그렇게 하루하루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새벽에는 김장 담그는 일을 거들었어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를 씻고 절였습니다. 손끝이 칼에 베었어요. 무릎은 오래 쪼그려 앉은 탓에 퉁퉁 부었습니다. 피부는 갈라지고 트기 시작했죠. 극적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단한 노동이 날마다 되풀이될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쩌면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말없이 쌓여가는 하루하루의 무게 말이에요. 그 무게 속에서 도연은 비로소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잠시 쉬는 틈이었어요. 도연은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갈라지고 부르튼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한 손이었죠. 그 손 위로 오래된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어릴 적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잠들곤 했어요.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갈라진 틈마다 반창고가 붙어 있었죠. 어린 도연은 그 손이 아프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손이 왜 그렇게 거칠었는지를요. 지금 자신의 손이 바로 그 답이었으니까요. 엄마, 그동안 얼마나 아팠어요. 도연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혼자 뱉은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40년 늦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서영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시장에 서 있었지만 서영은 몸을 사렸어요. 힘든 일은 요리조리 피하고 쉬운 자리만 골랐습니다. 남는 시간이 생기면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돌아온 서영이 하는 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을 다시 뒤지는 것이었어요. 이번엔 눈에 불을 켜고 뒤졌습니다. 2천억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딘가에 흔적이 있을 거라 여겼으니까요. 그러나 나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애가 탄 서영은 캐낸 것 하나 없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아직도 못 찾았어. 근데 그 노인네가 진짜 2천억이 있다는 거지? 수화기 넘어 박종팔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라고, 뭐든 찾아내라고요. 부녀는 여전히 무너진 것이 자신들의 세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영은 남편이 못마땅했습니다. 당신은 뭐가 좋다고 그 고생을 사서 해요? 어차피 어머니가 갖고 노는 거잖아. 서영은 짜증을 냈어요. 도연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서영의 눈에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같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두 사람이 바라보는 곳은 이토록 달랐던 거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 낯선 거리감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선 부부를 경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매일 새벽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조금씩 열었던 거죠. 한 늙은 상인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먹고 야. 새벽부터 그렇게 일하면 뱃속이 든든해야지. 상인은 툭 던지듯 말하고는 그릇을 도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별것 아닌 듯한 말투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고단한 사람을 알아보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국밥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목이 콱 맸어요. 돈이 있을 땐 몰랐던 온기였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도연은 사람의 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맛보았던 거죠. 도연은 국밥을 떠먹으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게 국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고된 하루를 마친 도연은 시장 한쪽의 무료 쉼터에 들렀습니다. 온몸을 잠시 녹이려는 것이었어요. 낡고 허름한 쉼터였습니다. 고단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었죠. 도연은 구석에 앉아 시린 손을 비볐습니다. 그러다 문득 벽에 걸린 낡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후원자 명단이 적힌 액자였습니다. 세월의 빛이 바래 글씨도 흐릿했죠. 도연은 무심코 그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줄에서 도연의 시선이 멈췄어요. 무언가 이상하게 낯익은 것이 눈에 걸린 겁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흐릿한 그 글씨를 확인하려고 벽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가슴이
까닭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흐릿한 명단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세월의 빛바랜 글씨를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어요. 명단에는 이름 대신 한 줄의 글귀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30년. 고마운 손길.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인지 얼른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쉼터를 지키던 관리인이 다가왔어요.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었습니다. 아, 그거요. 우리 쉼터 30년을 도와준 분이 계셔요. 관리인은 그 액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존경이 배어 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양반이에요. 30년을 도우면서 얼굴 한 번을 안 비춰요. 이름도 안 밝히고 그저 다달이 쌀이며 반찬이며 돈이며를 말없이 놓고 가시더라고. 도연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도 다 있구나.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관리인의 다음 말이 도연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반찬값 아껴서 보태는 거라고 딱 한 번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장에서 반찬 팔던 할머니인데 도연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내려앉았습니다. 반찬 팔던 할머니. 30년. 이름을 밝히지 않는 손길.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도연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설마.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 거라고, 우연일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 할머니가 혹시 성함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리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왔어요. 그러고는 맨 뒷장을 펼쳐 손가락으로 한 곳을 짚었습니다. 거기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석자가 있었습니다. 김, 복, 순. 도연의 눈앞이 하얗게 흐려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어머니가 남몰래 30년을 이 사람, 저 사람 먹여 살리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반찬 팔아번 그 푼돈을 아껴서 말이에요.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도연을 덮쳤습니다. 몇 해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도연의 집을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늘 그렇듯 반찬통이 들려 있었죠. 정성껏 무친 나물이며 장아찌였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그 반찬통을 반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자꾸 이런 거 싸우지 마요. 집에서 반찬 냄새 나잖아. 그리고 용돈 필요하면 그냥 계좌로 넣어요. 뭐하러 힘들게 이런 걸 해. 도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그 순간 어떻게 굳었는지 도연은 그때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와 그 장면이 떠오르니 도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반찬 냄새가 난다고 밀어냈던 그 손. 그 손이 30년을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온기를 나누던 손이었어요. 그 사실을 자식이라는 자신은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엄마, 내가 정말.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이 목을 콱 틀어막았어요. 그날 도연은 일을 마치고도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발길이 저절로 시장 한 구석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40년을 앉아있던 그 낡은 좌판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주인 없이 비어있는 자리였어요. 도연은 그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며 앉아 있었을까? 언 손을 불어가며 나무를 묻힐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도연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자리에 자신을 앉혀보았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도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은 사람. 남몰래 남을 먹이고 자식 앞에서는 초라한 노인으로 남기를 택한 사람. 도연은 그 마음의 깊이를
이제야 겨우 가늠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같은 시각, 서영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동안 캐낸 정보들을 파산 직전에 아버지에게 넘기려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회사와 얽힌 몇 가지 단서들이었죠. 서영은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이미 누군가의 눈에 들어와 있었어요. 수행비서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영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사모님,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아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러나 서영은 달랐어요.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눈빛을 바꿨습니다. 그래서요? 그 돈이 대체 얼마짜리냐고요?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돈의 크기만이 서영의 관심사였어요. 시련의 열흘이 지나가는 동안 도연은 사람이 되어가고 서영은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불길 속에서 하나는 단련되고 하나는 타버린 거죠. 그날 밤 서영은 도연에게 짜증을 쏟아냈습니다. 언제까지 이 거짓골로 살 거예요? 당신 정신 좀 차려요. 도연은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이 스쳤어요. 함께 산 세월이 무색하게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열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손에 쥔 얼마 안 되는 돈을 들여다보았어요. 몸으로 벌어낸 정직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보며 도연은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곧 어머니를 만나게 될 터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얼굴로 서야 할까? 도연은 텅 빈 좌판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연의 등 뒤로 낯익은 발소리 하나가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수행비서를 따라 지리산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계신 그 암자로 말입니다. 산길을 오르는 도연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열흘을 시장에서 몸으로 벌어 손에 쥔 돈이었어요. 50만 원. 크지 않은 돈이었죠. 하지만 도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돈보다 무거운 돈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짐을 지고 찬물에 그릇을 씻어가며 일회를 꼬박 몸으로 채운 돈이었으니까요. 암자 마당에 들어서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어요. 복순이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흐릿하게 풀려있던 그 눈이 아니었어요. 깊고 또렷한 사람을 꿰뚫는 눈이었죠. 엄마. 도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는 봉투를 두 손으로 내밀었어요. 그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를 산에 버렸어요. 정신도 멀쩡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이 못난 자식이. 말끝이 흐트러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복순이는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그 눈에 잠시 물기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마당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영이었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서영이 손에 쥔 돈은 제 몫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쳤어요. 힘든 일은 요리조리 피하고 남는 시간엔 시어머니 방이나 뒤졌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50만 원은커녕 몇 푼 쥐지도 못한 빈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영이는 곧장 복순이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돈으로 안 되니 눈물로라도 매달려 볼 셈이었던 거죠.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다 아버지가 시킨 일이에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능숙한 떨림이 있었어요. 오래 연습한 사람처럼요. 복순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죠. 그저 조용히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일이라고. 복순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복순이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함이 오히려 서늘했어요. 작년 봄, 내가 감기 몸살로 사흘을 알아누웠을 때, 너 내 방에 들어왔었지. 서영이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내가 자는 줄 알고 장롱을 뒤졌어. 서랍을 3번 열고 닫았지. 그날 네가 찾던 게 내 통장이었냐? 서영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너 부엌에서 내 아비랑 통화했지. 목소리를 낮춘다고 낮췄다만 이 늙은 귀에 다 들리더구나. 아직 못 찾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복순이는 하나하나 날짜를 짚어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장부를 읽어 내려가듯 담담했어요. 그런데 그 담담함이 듣는 이를 더 소름 돋게 했습니다. 서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어머니, 그건. 여름엔 내 옷장 밑에 숨겨둔 상자를 뒤졌고, 가을엔 내 손을 잡고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하고 물었지. 효도하는 척, 그 웃는 낯으로 말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서영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물증을 들이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복순이는 그저 자기가 두 눈으로 본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서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복순이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나를 정신 나간 늙은이로 봤지. 밥상머리에서 그랬잖니. 저 늙은이 이러다 불이라도 내겠어요. 요양원에 쳐넣어야지라고. 내 앞에서 아주 편하게도 짓거리더구나. 서영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년 전 국그릇을 엎던 그날의 밥상. 흐릿한 눈으로 허공만 보던 그 노인. 서영이는 그 노인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뒤졌고 마음 놓고 험담했죠.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복순이의 그 한마디가 마당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바보인 척한 거였다. 네가 뭘 하는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어. 눈이 흐린 게 아니라 못 본 척한 거였지. 서영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매달릴 곳을 잃은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야 안 겁니다. 자기가 상대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요. 정신을 놓은 노인이 아니라 모든 걸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지켜본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영이가 다시 울먹였어요. 하지만 복순이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나가라. 딱 한마디였어요.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 글자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이 닫히는 무게가 실려 있었죠. 내 자식, 40년 키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을 것 같았냐? 복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노인이 배신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화를 내는 대신 그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그 조용한 단호함이 그 어떤 호통보다 매서웠습니다. 서영이는 끌려나가듯 마당을 벗어났어요. 그 무렵 서영이의 아버지 박종팔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멈춰 파산한 그는 뒤늦게야 알았어요. 자기를 무너뜨린 사람이 시장에서 나물이나 팔던 그 사돈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이제 도연과 복순이만 남았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도 엄마를 몰랐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복순이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곁으로 다가와 그 앞에 앉았어요. 거칠어진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열흘새 트고 갈라진 손이었어요.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찬물에 그릇을 씻던 손이었죠. 복순이는 그 손을 오래도록 어루만졌습니다. 됐다. 이 손이면 됐어. 복순이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어요. 멀리 산자락에서 해담 스님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두 손을 모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낡은 풍경이 흔들렸어요. 40년 만에 한 모자가 서로의 손을 마주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흘러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다시 겨울이 오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그날 지리산 남자의 눈이 내리던 것도 벌써 1년 전 일이 되었죠. 여기 새벽 시장이 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이었어요. 하지만 시장은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채소 상자가 내려지고 좌판마다 불이 하나씩 켜졌어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새벽 공기 속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연이었어요. 1년 전 그 곱던 손은 이제 없었습니다. 손등은 트고 갈라졌고 손마디는 굵어졌어요.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찬물에 그릇을 씻던 손이었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 거칠어진 손을 도연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왔네. 좌판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이제 이 시장에서 도연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낯선 손님이 아니라 한 식구가 된 거죠. 도연은 서영이와 헤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는 오래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홀가분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사장 아들이라고 높은 자리에 앉은 게 아니었어요. 가장 낮은 곳 새벽 시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도연은 가끔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40년을 몰라줬던 어머니에게 이제야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 아이의 마음이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시장 한쪽 낡은 좌판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복순이었습니다. 2천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세상 어떤 편안함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복순이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 맨손으로 나무를 묻히고 있었어요. 콩나물을 묻히는 그 손을 도연은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코끝으로 익숙한 냄새가 스쳤어요. 참기름 냄새였습니다. 고소하고 조금은 짠 그 냄새. 그 냄새가 도연을 아주 오래된 어느 새벽으로 데려갔습니다. 6살이었을까요? 도연은 좌판 및 상자 위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추운 새벽 어머니의 낡은 점퍼가 이불이 되어 그를 덮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늘 어머니의 등이 보였어요. 나무를 묻히던 그 등이요. 어린 도연은 그 참기름 냄새가 싫었습니다. 친구들 옷에서는 나지 않는 냄새였으니까요. 그 냄새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 냄새가 어머니의 냄새였다는 걸요. 40년을 자식 하나 먹여 살린 그 고단한 세월의 냄새였다는 걸 말입니다. 왔냐? 복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응, 엄마. 도연은 어머니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나물 그릇을 하나 끌어당겼어요. 두 모자가 나란히 앉아 함께 나물을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로 가득 찬 따뜻한 침묵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복순이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다 닳아 글씨도 희미했어요. 오랜 세월 누군가의 손을 탄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내 거다. 복순이는 그것을 도연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도연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쳐보았어요. 개설일이 43년 전이었습니다. 도연이 태어나던 바로 그 해였어요. 이게 뭐야, 엄마. 별거 아니다. 그냥 내 밥값이지. 복순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나무를 묻히던 그 손이 아주 잠깐 멈춰 있었습니다. 서술자만 아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이 통장은 회사 돈이 아니었습니다. 2천억, 그 큰 돈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건 복순이가 새벽마다 나무를 팔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자식 몰래 40년을 부어온 돈이었죠. 도연은 통장을 넘겨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안쪽에 적힌 짧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삐뚤빼뚤한 손글씨였어요. 내 새끼 밥값. 네 글자 앞에서 도연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글씨를 배운 적 없는 사람이 한자 한자 눌러 쓴 흔적이었어요. 잔액이 얼마인지는 도연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통장은 어머니가 40년을 짊어져온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를 이제야 아들의 손에 건넨 거죠. 엄마. 도연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40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한 번도 갚지 못한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이렇게 낡은 통장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코끝이 찡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가를 적셨어요. 울긴 왜 울어? 다 큰 놈이. 복순이는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아들의 등을 툭툭 두드렸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40년을 이 자식 하나를 위해 다 달아버린 손이었죠. 그날 아침 두 모자는 다시 나란히 앉아 나무를 묻혔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첫 햇살이 시장 골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던 좌판들이 하나둘 그 빛을 받아 환해졌어요. 참기름 냄새가 새벽 공기에 번졌습니다. 한때는 부끄러웠던 그 냄새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냄새가 되었죠. 가장 귀한 것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2천억이 아니라 낡은 통장 한 권. 그 안에 눌러쓴 네 글자였어요. 새벽 시장의 햇살 아래 두 모자의 손이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의 무게를 잊고 삽니다. 늘 곁에 있으니 당연한 줄로만 알고 정작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잃고 나서야 겨우 깨닫곤 하지요. 어머니의 거친 손이 그렇고 새덕마다 풍기던 그 반찬 냄새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빠르고 쉬운 길을 손짓합니다. 하지만 땀 없이 얻은 것은 쉬이 흩어지고 한 땀 한 땀 눌러 쓴 것만이 오래 남는 법인가 봅니다. 낡은 통장에 삐뚤빼뚤 적힌 그 네 글자처럼요. 우리 곁에도 말없이 우리를 먹이고 지켜온 손길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밤엔 그 손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